안녕하세요. 미술교사 전하평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미술 작품 읽는 방법을 배우고 그림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감상하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해 줬어요. 하나는 풍속화 수업을 하면서 그림의 이야기를 찾고 그리고 의문점을 찾아서 하나하나 그 의문점을 풀어가면서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거기에서는 선생님이 작품에 내가 그 답을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자신이 궁금했던 점을 이거는 이럴 거야 추론을 하면서 하나씩 이야기를 상상해 가면서 이 작품을 누려라, 즐겨라. 그러면 그것이 가장 좋은 감상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야기가 없는, 그러니까 입체파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추상화 같은 그림의 그런 경우에 펠드만의 4단계 비평 단계를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요 비평 방법을 사용해서 작품을 감상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작품 속에 있는 상징 그리고 도상을 보면서 이것은 무슨 뜻이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거를 같이 알아볼 텐데요. 선생님은 동양이랑 서양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보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도상을 읽고 더 좀 풍성한 감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친구가 저에게 선물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받아보니까 어느 족자를 선물을 해줬네요. 이게 뭔가 하고서는 쳐다봐서 쭈루루 열어봤더니요. 알 수 없는 그림이 나왔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그림을 받았다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응? 무슨 의미로 나에게 이걸 줬지? 개 그림이네? 하고 끝내실 건가요? 만약에 이 그림을 받았다면 이 뜻을 알아야겠죠. 여러분이 조선시대 사람이라면 아마 이 그림을 받고 기분이 매우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동양 그리고 서양 상징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양회화를 볼 텐데요. 동양회화는 문인화와 민화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문인화는 사대부 문인이 취미로 그린 그림을 문인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민화는 무명인이 실용을 목적으로 그린 그림을 민화라고 해요. 보통 무명 화가들이 많이 그림을 그렸죠. 문인화라고 하면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마 사군자일 것 같아요. 사군자뿐만 아니라 산수화라든지 영모화 그리고 고사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민화도 마찬가지로 십장생도, 사신도, 문자도, 초충도, 책가도, 기명절지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은요. 둘 다 형식화된 유형에 따라서 인습적으로 계승돼서 그것이 특정 대상에 대한 서로 약속된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된 상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조금 더 그림을 읽는데 수월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림 읽는 방법, 다른 건 몰라도 요 3가지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동음이자 문구로 읽기. 두 번째는 사물이 갖는 우화적 의미로 읽기. 세 번째는 사물과 관련된 고사나 전설과 연결지어 읽기. 첫 번째 동음이자 문구로 읽기 이게 무슨 뜻인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글씨는 달라요. 그리고 당연히 뜻도 다르겠죠. 하지만 발음되는 음이 비슷하거나 같아서 그 상징과 같은 의미로 해석해서 쓰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대나무를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대나무는 우리는 죽이라고 읽잖아요. 그런데 죽과 축 이게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해석은 축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음이자 문구로 읽는 방법 작품 보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무엇이 지금 그려져 있는 그림 같은가요? 이거는요. 죽석도
네, 대나무랑 바위가 그려져 있어요. 보면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대나무의 죽, 그리고 바위의 수, 그래서 죽수라고 읽지만 이 발음이 마치 축수랑 비슷해서 이것은요, 축하의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그림을 받았다면 축하해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두 번째는 노안도 그림이에요. 노안도는 갈대 그리고 기러기를 그린 그림인데요. 보면요, 갈대 로자랑 기러기 안자가 로안, 이것이 노안, 비슷하죠, 발음이. 늙을 로자랑 평안할 안자, 이거랑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갈대와 기러기를 그린 그림을 선물을 한다면 여러분은 노년에 평안하고 장수하세요 라는 의미로 이 그림을 선물하는 것이 됩니다. 그 밖에도 많이 있어요. 화병을 그린 거라면요, 화평, 평안, 비슷하죠. 화평이나 화병이나. 그래서 이것은 평안, 화평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쏘가리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쏘가리 궐자랑 궁궐의 궐자랑 이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쏘가리 그림은 입궐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박쥐는요, 박쥐복 해서 복복자라 발음이 이것도 같아서 복받아요 라는 의미가 되죠. 실제로 그래서 박쥐를 이렇게 복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개는요, 개는 글쎄요, 왜 이게 어떻게 똑같을까요? 라고 생각하겠는데 개는 갑각류잖아요. 갑을 병정해서 갑은 제일 처음, 첫째가다, 1등이다 라는 의미가 되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수석하세요 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화적 의미로 읽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화적 의미로 읽는 것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 동물이라든지 어떠한 사물의 특징, 그 성향을 그대로 그림에 녹아내서 그 성향대로 해석을 하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초충도는요, 지금 사과가 아니, 수박이요. 수박이랑 그리고 쥐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수박은 아마 과일 중에 씨 많은 과일에 속하죠. 대표적인 과일이라 볼 수 있어요. 씨 많은 과일 중에는 수박 말고도 포도라든지 석류라든지 이런 과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 다산, 자손 번성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쥐는요? 쥐도 1년에 한 50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는다고 해요. 많이 낳죠. 그래서 쥐 또한 다산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쥐는 12간지 중에 자축, 인물, 진섬이 쭉 나가잖아요. 거기에 자, 그 자는 아들 자자이기 때문에 즉 아들을 많이 낳으세요 라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쥐의 습성상 곡식을 이렇게 모아두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부자 되세요 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쥐가 좀 혐오 동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쥐를 그려주는 거는 대단하게 그 사람을 위한 그림이 되는 거죠. 또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했을 때 집에 쥐가 많다는 건 뭐겠어요? 집에 곡식이 많고 먹을 게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만큼 풍성하세요, 부자 되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네. 다산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네, 문인들이 많이 그렸던 사군자예요. 사군자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 네 가지 식물의 장점을 군자의 성품에 비유해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군자의 기상과 절개를 이 사군자에 비유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매화 같은 경우에는 이른 봄에 추위를 무릅쓰고 제일 먼저 꽃을 핀다고 하죠. 그래서 역경 속에서도 그 고고한 자태를 지키고 절개를 버리지 않는 마치 선비의 모습과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매화를 그리고요.
그리고 난초 같은 경우에는 첩첩산중, 깊은 산중에 은은한 향기를 멀리까지 퍼뜨린다고 해요. 이 또한 이러한 난초의 성향을 선비에 비유했어요. 국화는 늦은 가을에 첫 추위를 이기면서 핀다고 해요. 이것도 물론 역경을 이겨내는 선비의 모습을 비유했고요. 대나무는요, 추운 겨울에도 푸른 잎을 유지하는 그런 식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결같음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속이 비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청렴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군자를 그렸을 경우에는 이런 선비의 모습, 이렇게 되세요라는 의미와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 두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할 수 있죠. 우화적 의미로 읽는 거에는 이거 말고도 이제 또 닭도 있어요. 닭은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닭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닭에는 딱 눈에 띄는 게 닭벼슬이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간단해요. 벼슬하세요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요, 만약에 맨드라미가 그려졌어요. 선생님이 그렸는데 좀 못 그린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좀 찾아보세요. 맨드라미는요, 꽃이에요. 꽃인데 어떻게 생겼냐면 닭벼슬이랑 엄청 닮았어요. 그래서 이름도 닭벼슬을 닮았다 해가지고 개관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닭이랑 맨드라미를 같이 그린 거는 정말 입신출세의 최고 경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그려준 거는 정말 그만큼 축복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새우는요. 새우는 어떻게 생겼죠? 등이 휘었죠. 등이 휜 모습을 보고 늙도록 두 부부가 해로하세요 라는 의미가 돼요. 새우를 두 마리 그렸을 때 이제 부부를 상징을 해요. 그리고 거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북이는 오래 사는 동물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징 때문에 거북이는 장수를 상징을 합니다. 그 밖에도 뭐 공작새는 화려한 그런 깃털을 갖고 있어서 뭐 부귀를 상징한다든지 이렇게 동물이라든지 식물의 그런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우화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고사와 전설로 읽기 세 번째 방법이에요. 이거는 그림 속에 얽혀있는 고사 그리고 전설을 알았을 때 조금 더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전 시간에 한국 문화 이해라는 수업에서 배웠을 거예요. 시즌 2에서 다른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줬던 바가 있는데요. 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자로 묘라고 쓰잖아요. 중국말로는 마오라고 읽어요. 근데 이게 70세를 뜻하는 한자인 모자와 같은 소리가 나서 고양이는 70세 노인을 뜻하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말한 거는 지금 고사가 아니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고양이가 나와가지고 동음이자 그거를 설명을 잠깐 드린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얽힌 전설은 뭐가 있을까? 바로 국화예요. 중국 형주지방에 국담이라는 연못이 있었대요. 근데 그 연못은 말 그대로 연못가에 국화가 많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요, 그 물을 그냥 자연스럽게 먹고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마을에서 국담이라는 연못에 물을 먹고 산 사람들은 모두 보통 100살을 넘게 살았다고 해요. 국화의 약효 때문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국화는 장수를 뜻하는 식물이 되었습니다. 탁족도. 탁족도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오랜 이제 고사에서 유래된 건데 전국시대 초나라의 구런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부사에서 실은 내용이에요. 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 구런이라는 사람은 조정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뭐 길을 이렇게 가고 있다가 어부를 만난 거죠. 근데 그 어부는 이미 세상의 도를 다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구런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세상이 깨끗하면
각근을 씻고 세상에 나아갈 준비를 하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운둔하여 발을 씻으며 시기를 기다려라 라고 충고를 했대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사람은 발을 닦고 있죠. 각근을 닦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 이것은 지금은 세상이 혼란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은일사상을 나타낸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설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문자도예요. 문자도는 효제, 충신, 예의, 염치 이렇게 8글자로 되어 있죠. 몇 글자만 바라볼 텐데요. 효에는 어떠한 동물들이 혹시 보이나요? 네, 잉어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낄따란 저게 뭘까요? 저거는 대나무, 죽순이에요. 그리고 부채도 보이고요. 여기는 지금 검은고도 보여요. 네, 지금 물고기요라는 얘기도 올라오네요.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잉어는요, 중국 진나라의 왕상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계모가 한겨울에 굳이 잉어를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한, 효성이 지극한 왕성이라는 사람은 이제 강으로 나가서 잉어를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겨울인데 이미 다 강이 얼었는데 어떻게 잉어를 잡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효심으로 그 얼음을 깨고 잉어를 가져다가 계모에게 드렸다라는 내용으로 잉어는 효의 상징이 된 거죠. 죽순은요, 중국 오나라 선비 맹종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어머니가 많이 아팠대요. 그래서 어머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꿈속에서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는 죽순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죽순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겨울이기도 했고 주변에는 죽순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효심이 갸륵한 이 맹종이라는 사람은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한겨울에 나가서 이제 그 대나무 밭에 가가지고 대나무 죽순을 구하려고 하는데 없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 터벅 앉아 슬피 엉엉엉엉 울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눈물이 떨어진 곳에 죽순이 솟아나면서 그것을 여기 죽순이 나왔다 갖고 가서 얼른 어머니께 먹여드렸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깨끗이 짠 하고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채는요, 부모가 더울 때 부채질을 해서 시원하게 해드린다 라는 내용이고요. 검은고는 순임금이 계모에게 가야금을 들려주어서 즐겁게 해드린 고사가 인용되었습니다. 충자. 충자는 잉어가 용이 된다는 어병성룡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중국 황하상류에 용문이라는 협곡이 있었는데 물살이 너무너무 셌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이 센 그런 물고기라고 해도 거기 위로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그 협곡을 올랐더니 그 물고기는 용이 되었더라 라는 전설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것, 그것을 우리는 그래서 등용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래에 새우도 보이고 그리고 대합도 보일 거예요. 이거는 새우의 하 발음이랑 대합의 합치면 화합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군신 간의 화합을 통해서 그리고 군신 간의 의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임금에게 충성해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다 담았어요. 네, 다음은 신자예요. 신자에는 보면은 파랑새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인수조신, 즉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새의 형상이죠. 조금 개기스럽죠. 좀 무서운 것 같기는 한데 보면 여기에도 얽힌 이야기가 있어요. 이 지금 인수조신이 등장을 하면 서왕모가 출현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무제의 궁전에서 파랑새가 날아들었는데 거기에서 요새 그 이제 파랑새가 날아든 거를 보고 서왕모가 이곳에 온다는 소식이야. 항상 파랑새가 등장하면 서왕모가 등장을 했으니까요. 그런 뜻이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기러기 그 입에 지금 편지를 물고 있는 게 있죠. 소식을 전하려고. 그래서 이 그림은 언약 그리고 믿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문자도는 치까지 볼 건데요. 치는 이제 부끄러울 치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라는 의미로 이제 쓰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듣던 백이숙제가 이제 나옵니다. 백이라는 사람이랑 숙제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래도 이 나라를 지키고자 망했다고 해서 뭐 나라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이 절개를 지키려고 수양산에 들어가요. 그래서 수양산 들어가서 먹을 게 없잖아요. 고사리 캐서 먹고 굶다가 또 고사리 캐서 먹고 하다가 결국은 굶어 죽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수양산에서 자연과 더불어서 살다가 죽은 이 이야기를 놓고 이 사람의 절개를 지른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치에 넣었고요. 그래서 수양산이 이제 그림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백이숙제가 죽은 후 매년 매화꽃이 피고 달빛이 밝게 비추었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치에는 여기 보면은 달이라든지 아니면 매화꽃을 같이 이렇게 그리게 되었어요. 그럼 문제 하나 드릴게요. 지금 보면 오이와 고슴도치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은 무슨 뜻일까요? 보면은 왼쪽에 오이가 이렇게 쭉쭉 뻗어 있죠. 오이 넝쿨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고슴도치도 아래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힌트 제가 드렸어요. 사물의 특징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우화적으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고슴도치가 어떻길래 그렇지? 오이가 어떻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웃긴 게 고슴도치 위에 오이가 박혀 있는 거예요. 고슴도치는 어떻게 오이를 저렇게 박았을까요? 제가 사실 이거를 책을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어느 책에 미술책이 아니라 어느 책에 보니까 고슴도치가 오이를 가끔 먹기도 한대요. 수박도 먹는데요. 그런데 그걸 갖고 갈 때 그 위를 뒹군다는 얘기가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조금 귀엽기는 했어요. 네, 가시 얘기 나왔어요. 맞아요. 고슴도치 하면 딱 가시가 떠오르죠. 가시는요, 고슴도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뭐 삐죽한 이런 거보다 가시가 엄청 많아요. 빽빽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오이 넝쿨은 쭉쭉 뻗어 있고요. 그래서 자손이 끊기지 말고 계속 이어가라 라는 뜻인데 고슴도치의 빽빽한 가시만큼 셀 수 없이 많은 자식을 계속 주렁주렁 낳아라 라는 뜻이에요. 대를 이어라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서양회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회화는요. 신화 그림이랑 성경 그림이랑 바니타스 그림 이렇게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상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신화 그림 먼저 볼게요. 자, 이 작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가운데 서 있는 여자는 누굴까요? 어떻게 아세요? 아마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비너스인 걸 어떻게 아세요? 아마 이 작품은 너무 유명해요.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작품이에요. 보티첼리의. 이 작품은 너무 유명해서 그냥 이 여자가 의심할 것도 없이 비너스라고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요? 이 여자는 누굴까요? 이 여자도 비너스예요. 지금 보면요, 둘이 뭐 조개? 그 위에 이렇게 서 있어요. 물 위에 서 있어요. 근데 오른쪽도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제목의 작품이거든요. 그러면 이 둘 다 왜 굳이 물 위에, 조개 위에 이렇게 떼어놨을까요?
조개 위에 띄워놓은 건 아니고요. 비너스가 거품에서 태어났다는 신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건데, 비너스를 그릴 때는 이렇게 거품을 같이 그린다든지 하면 아, 이거는 비너스겠구나 라고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사실 비너스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티ziano 작품 보면요. 비너스가 빨간 장미를 들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것도 신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인 아도니스라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비너스는 신인데. 그래서 둘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너스는 아도니스를 너무 사랑해서 그의 곁으로 가려다가 하얀 장미의 가시를 밟게 되고, 그 가시에다 핏물로 그 하얀 장미가 빨갛게 변했다. 그래서 최초의 빨간 장미가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빨간 장미가 같이 그려지면 이거 비너스인가? 라고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거 말고도요. 거울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은 큐피트랑 같이 있는 거, 이런 그림도 보면은 뭐 거울, 큐피트, 그리고 그거 말고도 또 비둘기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게 같이 그려져 있으면 아, 얘는 비너스겠구나. 지금 그리스 신화 중에 비너스 작품을 그린 거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보면요. 지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술잔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포도를 들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사람도 포도를 들고 있죠. 또 이 사람도 술잔을 들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도 당연히 신이에요. 혹시 포도주의 신, 술의 신 누군지 알까요? 네, 디오니소스 맞아요. 디오니소스라는 신이에요. 바쿠스라고도 하죠. 근데 바쿠스 같은 경우는 포도를 들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포도주 혹은 술 잔을 들고 있으면 우리는 디오니소스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준수 학생 어떻게 알았죠? 딱 맞췄어요. 자, 아까 비너스의 탄생 나왔어요. 근데 왜 선생님 또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볼 거는요. 비너스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좀 시야를 바꿔서 왼쪽으로 한번 볼게요. 왼쪽에 누가 있죠? 이 사람이요. 누굴까요? 볼에 빵빵하게 바람을 불었어요. 바람의 신도 혹시 알까요? 바람의 신. 바람의 신이 있고요. 그 옆에는 이렇게 꽃을 휘날리는 얘는 누굴까요? 꽃과 풍요와 봄의 여신. 지금 이렇게 바람을 후 하고 부는 사람은요. 제피로스라는 신이고요. 그리고 꽃, 풍요, 봄을 상징하는 신은 플로라라는 신이에요. 보티첼리의 봄이라는 작품에서 또 오른쪽에 여기에도 나와 있죠. 대부분 이렇게 바람을 분다든지 아니면 입에다가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좀 비슷한 모습이 보이죠? 다음은 성경 그림 한번 볼게요. 성경 그림은 아무래도 성경을 공부하셨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지금 제가 준비한 그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성경 내용을 몰라도 알 수 있어요. 자, 이 지금 파란색 망토를 입은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아이 둘 혹은 하나를 안고 있고요. 빨간색 옷에다가 파란색 망토를 하고 있어요. 네, 마리아 맞아요. 성 마리아를 묘사했어요. 파란색 옷이 바로 이 마리아라는 걸 알려주는 장치예요. 왜냐면요. 우선 파란색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귀해요. 비싸요. 그래서 감히 아무 곳에나 쓸 수 있는 그런 색이 아니었어요. 바다 건너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마린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색도 울트라마린 이런 색깔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진을 그릴 때, 그러니까 임금의 초상을 그릴 때 임금의 의복을, 그러니까 용포를 파란색으로 칠하죠. 그만큼 파란색을 칠했다는 건, 아, 이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신분이 높겠구나 라고 우리들은 상상할 수가 있어요.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 마리아, 그리고 혹시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칠해져 있는 옛날 그림을 본다면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돈 많은 귀족이구나 정도까지는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거는 사실 비종교적인 인물의 이제 풍속화예요. 그치만 여기에도 기독교 내용을 바탕에 깔고 있어요. 뭐냐면요. 왼쪽 창문 아래에 보면요. 사과가 있어요. 혹시 사과가 성경에서 어떻게 등장하는지 아실까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라고 있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사과라고 생각을 하죠. 거기에 사과가 있는데 그 사과로 인해서 사과를 따먹고 나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사과는요, 아담과 이브가 원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를 떠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다고 해요. 그러면 요 남자 옆에 신발이 있어요. 이거는 뭘까요? 신발은 모세의 이야기에서 나와요. 이제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나 저거 본 것 같아 라고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요. 모세가 신발을 벗어요. 왜냐면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이 이곳은 신성한 자리예요. 거룩한 자리예요. 라는 의미로 신을 벗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결혼식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자리가 신성하고 거룩한 곳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러니까 가운데에 보면은 볼록 거울이 있어요. 그리고 거울 테두리를 보면 예수의 순환 이야기 10개 장면이 나와요. 이거는 이런 의미예요. 결혼 생활하면 분명히 힘든 부부들이 있겠죠. 이제 우리 학생들은 결혼에 대한 판타지라든지 아니면 로망을 꿈꾸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이렇게 순환에 비교한 거 보니까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나 보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힘든 일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런 희생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보듬으면서 그래서 서로 희생하면서 살아라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촛불, 이거는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결혼의 성스러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뭘까요? 아마 너무너무 유명해서 딱 보고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누가 그렸는지도 그냥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그냥 제목은 제가 말할게요. 최후의 만찬이에요. 다빈치가 그렸죠? 그러면 궁금증 하나 생기지 않으세요? 혹시 이 그림 보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최후의 만찬인데 그럼 뭘 먹을까? 이 사람들 뭘 먹고 있을까? 라는 생각. 뭘 먹을까요? 이게 많이 이렇게 좀 훼손이 되고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수도원 식당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관이 잘 되지 않아서 이게 좀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그릇에 뭐가 담겨 있는지는 솔직히 잘 보이지는 않은데 오른쪽 식탁 오른쪽 윗부분 거기 보면은 글쎄요, 유추가 가능할까요? 이날은 참고로 유월절이라는 유대인의 기념일이에요. 그리고 이날은 보통 양고기를 먹는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만찬에 양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럼 뭘 먹었을까요? 생선이에요. 아, 빵이란 얘기 나왔어요. 그쵸? 서양인들 빵 많이 먹죠. 근데 생선을 먹었대요. 생선이 그리스어로 익더스라는 그러니까 뜻이 있대요. 익더스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단어의 첫 자들을 연결해서 보면 ICHTHUS, 익더스. 선생님 발음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익더스라는 생선이라는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선은 예수를 상징하는 도상이 됩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그렇다면 이 그림은 무슨 장면일까요? 자, 오른쪽 여자, 파란색 망토를 입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 여자는 누굴까요? 그리고 왼쪽에는 날개가 있는 거 보니까 네, 천사인 것 같아요. 왼쪽 파란색 옷을 입은 여자는 성모 마리아가 될 테고요. 그리고 왼쪽의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가 될 겁니다. 세 손가락을 들어 올린 건 은총의 표현이래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 마리아가 성령의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걸 알리는 수태고지의 순간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고도 이런 그림, 네, 두 번째 이제 보티첼리가,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은 다빈치가 그렸고, 두 번째는 보티첼리가 그렸고, 세 번째는 안젤리코라는 사람이 이제 그렸는데, 보면 다 비슷하지 않아요? 다 손을 이렇게 올리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모두 다 파란색 옷을 입고 있어요. 이거는 서로, 야, 나 파란색 칠할 거야. 너도 파란색 칠해. 이렇게 자기네끼리가 아니라 모두가 암묵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알면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니타스 작품 볼게요. 바니타스는 아마 바니타스라는 말을 생소하게 들리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바니타스는 헛됨, 덧없음,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니타스는 언젠간 우리도 죽을 거야.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해라 라는 메멘토 모리라는 뜻이거든요. 보면 해골이 그려진 거 보니까 우선은 뭐 긍정적인 그런 밝은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해골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겠죠. 죽음을 암시하는 그런 그림인 것 같은데 하나씩 뜯어볼게요. 책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회중시계도 보이고요. 유리잔, 곧 떨어질 것 같은 유리잔도 보여요. 그리고 유리잔 옆에는 꺼진 촛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책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책가도는 그런 거예요. 아까 전에 이제 미나에서 책가도는 나오지 않았지만 책가도를 그렸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학문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그거로 뭐 승진하세요, 합격하세요,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여기에서의 책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 지식의 유한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시계 또한 시간의 유한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리잔은 곧 깨질 것 같아요. 이제 인생이 끝날 것 같아요. 덧없어요. 꺼진 촛불, 이것 또한 죽음, 뭐 인생의 가치 없음,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보면 엄청 화려해 보여요. 엄청 화려해 보이는데 뒤에 꽃, 이렇게 화려한 꽃이라든지 아래 테이블보라든지 악기, 고급 악기 이런 것들이 보면 와, 이거 잘 사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 또한 바니타스 그림으로 공허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요, 여기 꽃은요, 지금은 화려해 보이지만 꽃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네, 시들고 뭐 말라서 죽게 되겠죠. 이런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악기도 향락, 뭐, 상징인 이제 악기를 향락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생의 즐거움이 다 부질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책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의 유한성을 얘기를 해주고요. 뭐, 그 밖에도 꺾어진 꽃이라든지 썩은 과일, 뭐, 비어있는 술잔, 이런 것들은 다 인생무상, 죽음, 이런 것들, 그런 운명들을 상징하는 도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니타스 그림은 너 지금 이럴 때 아니야. 응? 너 죽음을 기억해봐. 지금 너가 이렇게 즐길 때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네, 바니타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말에서 이제 나온 그런 용어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제를 드리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과제는 두 가지 준비했고요. 하나는요, 우리가 이제 상징의 의미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그러면 본인의 친구에게 혹은 가족에게, 이제 5월에는 가족의 달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혹 선생님께 아니면 가족에게, 친한 친구에게 이런 상징적 의미를 담은 그림 편지를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품 설명도 같이 써서 주면 좋겠죠. 그래서 자신의 작품 감상을 하고 아, 이 그림은 좀 이 부분이 아쉽네. 아,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걸 하면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더불어서 그 그림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는 그런 설명서 작성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림 읽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에 비슷한 그림이 나온다면 그 그림을 읽고 또 감상하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